최근 한국 육군이 사상 최대 헬기 강습 훈련을 진행해 주변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육군이 훈련 때 띄운 헬기의 숫자가 웬만한 국가의 수도 방어선을 뚫고도 남는 화력을 자랑해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훈련에 투입한 아파치 공격 헬기가 전력을 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 전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일본 매체와 군 커뮤니티가 뜨거운데요. 특히 공개된 훈련 영상이 마치 공군 F-35A의 엘리펀트 워크를 연상시키는 장관을 연출했는데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로 꼽히는 아파치 가디언이 한국 상공을 날아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아파치 가디언이 전술 기동까지 선보였는데 이는 아파치 가디언이 한국 육군에 실전 배치된 이래로 특수 기동을 처음 언론에 공개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은 헬기를 이용한 사상 최대 강습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서 뜬 항공기는 총 34대로 아파치 가디언 16대와 기동헬기인 블랙호크 11대, 치누크 4대, 지휘 및 화재 진화기 3대 등 헬기 전력을 대거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했으며 강습 병력 400명도 투입돼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아파치는 육군 총 보유량 32대의 절반 가까운 전력인데요. 이날 훈련은 대규모 병력을 적진에 침투시키는 공중 강습 작전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편대가 공중 엄호를 하면서 적의 방어선을 뚫고 그 사이 블랙호크와 치누크 편대가 목표 지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2.75인치 로켓 150여 발과 30mm 기관포 450여 발을 표적에 쏟아부었는데요. 아파치 가디언의 실사격 영상으로 봤을 때 왜 이 공격 헬기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이번 훈련은 아시아 최대 훈련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대서특필됐습니다. 일본 NTV 뉴스는 한국군 공격 헬기 동원한 실탄 훈련, 북한이 반발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훈련 영상을 그대로 송출했는데요. 영상에서는 아파치 가디언이 내뿜은 화력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매체는 한국 육군이 7차 핵실험 중인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례적으로 훈련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 정도의 병력이 동시에 뜨면 평양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며 하루도 못 버티고 함락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해외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러시아의 스푸트닉 뉴스 일본판도 훈련에서 아파치 가디언 조종사가 적의 포화를 피하기 위해 급상승과 급강하하는 특수기동을 선보였다며 한국군이 적 후방으로 침투해 큰 피해를 입히는 훈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 정도의 전력이 한 번에 뜨게 되면 아시아에서 저 규모를 막아낼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매체는 실제로 아파치가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적 전차와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즉 이번 훈련에 동원된 아파치 16대가 256대의 전차를 동시에 괴멸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중국 북부전구 3개 집단군 중 1개 집단군 주력 전차를 전멸시킬 수 있는 화력인데요. 현재 보고 계신 표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갑 전력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검은색 부분이 중국 북부를 방어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비하는 북부전구의 기갑 전력수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북부전구의 각 집단군마다 약 250대의 최신형 99식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뜬 아파치 헬기만으로도 북부전구가 운용하고 있는 주력 전차의 3분의 1을 전멸시키고도 남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이 도입한 아파치 중 일부는 메인 로터 위에 둥근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했는데요. 이 레이더는 반경 8km 내에 표적 1000개를 탐지해 가장 위협도가 높다고 식별된 16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탐지된 표적 정보를 롱보우가 없는 아파치에 실시간으로 전파해 함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롱보우형 아파치 한 대가 세대의 다른 아파치를 이끌며 산 너머 숨은 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치가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롱보우 레이더 하나로 아파치 가디언의 생존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산 뒤에서 숨어서 적 전차를 찾아내 헬파이어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어 전차 킬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 16대가 북부전구의 전차 3분의 1을 전멸시키고도 전원 생존의 기지로 귀환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북부전구는 베이징 방어도 포함하고 있어 그 임무의 무게가 여타 다른 전구에 비해 더 무겁습니다. 다만 담당하고 있는 범위가 서부전구 다음으로 넓어 병력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제공권을 한국이 가져갔다고 가정할 때
이번 훈련에 투입된 헬기 전력이 베이징을 공격하면 중국군이 굉장히 고전할 거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어디든 주요 도시가 아파치 가디언에 의해 함락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이렇게 여러 매체가 한국 육군 아파치와 관련해 기사를 쏟아내자 일본 네티즌들도 반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한 것인가요? 아직 이해가 안 된달까? 혹시 일본 상륙작전입니까? 바다에서 압승해야 하기 때문에 주위에 기뢰를 설치하고 수송선을 이용한 상륙작전을 막아야겠네. 확실히 일본도 10대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아파치를 한국이 30대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아마도 한국이 섣불리 국산 공격 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아파치 100대분의 비용이 요구돼 실패를 생각하면 미국 아파치를 사는 것이 싼 거겠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아파치 가디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보다 3배가 많은데요.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먼저 아파치 공격 헬기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라면 자신하던 일본이 왜 한국보다 떨어지는 육군 항공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희대의 뻘짓이 작용했습니다. 일본은 먼저 아파치 가디언보다 한 세대 전 버전의 아파치를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60대의 아파치를 국내 생산하던 도중 13대째에서 보잉이 최신 기종인 현재 아파치 가디언을 내놨는데요. 자위대 입장에서 새로운 버전의 기체가 나오니 일방적으로 일본 라이센스 생산업체에게 생산 중단 통보를 내렸는데 화가 난 일본 업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소송에서 승소해 위약금과 설비, 심지어 위자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치 구형 모델의 한 대 가격은 2,300억 원이나 하는 황당한 상황이 왔죠. 이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의 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파치 최신 기종을 일본의 5분의 1 가격으로 도입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최신 기종을 들여와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지역 아파치 헬기 장정비를 대한항공에서 맡게 된 것이죠. 대한항공이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국내 정비 능력을 향상하고자 미국 보잉사와 기술 협력 추진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보잉사와 군용 헬기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아파치, 치누크 등 우리 군이 특수작전 임무와 수송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헬기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양사가 유지 정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대 군용기 성능 개량 및 종합 정비창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및 미국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 등 4,700대 이상의 군용기 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숙은 대한항공 부사장은 국내 최고의 항공기 성능 개량 및 MRO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세계 최고의 군용기 기술을 보유한 보잉사의 협력이 우리 군의 헬기 정비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잉 부사장도 최근의 안보 환경은 신규 항공기 도입부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 업무 협약은 일본에게 굉장히 불편한 계약입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9세대 아파치의 창정비를 맡기려면 가까운 한국이나 저태평양 넘어 미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일본은 한국 공군이 F-35 창정비를 일본에 위치한 정비창에 맡겨야 한다고 조롱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바뀐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은 최신 기종인 아파치 가디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납품돼 아파치 가디언의 동체를 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본은 보잉과 라이센스 생산을 목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한번 신뢰를 잃은 일본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한국산 동체가 필수적으로 쓰일 텐데요. 카이는 얼마 전 300번째 아파치 동체부터 생산에 들어갔고 한국 육군용 아파치 1호기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한국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로 보잉이 아파치를 결정함에 따라 아파치 동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카이도 보잉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미국산 헬기 동체를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것은 카이가 처음으로 카이는 지난 2002년 계약 체결 이후 전 세계에 판매되는 아파치의 동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아파치 동체는 전 세계적으로 특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잠시 인도가 생산했던 동체는 결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카이 관계자는 보잉 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카이는 보잉으로부터 품질, 납기, 사업 관리 능력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 협력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파치 동체 제작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은 앞으로 한국이 독자 공격 헬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인데요. 언제나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